선생님, 네. 이제 여름인데 남양 특집으로 선생님이 알고 계신 꿈 얘기들 중에 가장 무서운 꿈 얘기해 주세요. 제가 이제 그 명상 수업 하다가 얼마 전에 들은 얘기예요. 네. 본인이 잠만 자면 3년 동안 똑같은 꿈을 꾸셨대요. 어떤 꿈을 꿨냐면 삿갓을 쓴 사람이 잠만 자면 자기 자꾸 창밖으로 끌어내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3년 동안 계속 똑같은 꿈을 꾸셨다는 거죠. 근데 어떤 때는 삿갓 쓴 사람이 한 명이 들어오고 어떤 때는 두 명이 들어와서 창밖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자기는 끌려나가지 않은 거죠. 이 꿈이 언제 멈췄냐면 이사를 가고 나서 멈췄습니다. 되게 무서운 꿈이죠. 계속 반복해서 꿨다는 게. 또 다른 이야기는 누워서 있는데 뒤에서 어떤 분이 와서 큰 바늘로 자기 뒤에 있는 목을 이렇게 콕 찌르더라는 거예요. 그 바늘이 목을 관통해서 앞으로 나온 거죠. 근데 아프지는 않았대요. 그러고 나서 다시 이 침을 빼서 가셨는데 그냥 하루 종일 목소리가 안 나왔더라는 거죠. 근데 그런 걸 다 떠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무서운 게 내 통장 잔고가 0인 꿈을 꿨을 때가 사실 가장 소름 끼치게 무서운 꿈이죠. 네. 그래서 이 꿈이라는 게 좀 궁금하지 않나요? 왜 그런 똑같은 꿈을 계속 꾸게 되고, 그냥 꿈에서 누가 내 목을 찌른 건데 왜 일어나서 실제로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꿈이라는 게 정말 신기한 영역입니다.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무의식 속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 공포가 꿈에서 재현되는 것이고. 그렇죠. 방금 한 얘기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꿈의 정의가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뇌로 정보를 처리하잖아요. 그 처리되지 못한 정보가 꿈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혹은 아주 강렬하게 어떤 내가 인상을 받았을 때, 아니면 내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했을 때 그런 것들이 이미지로 꿈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그래서 내가 로맨틱한 꿈을 꾸고 싶다 그러면 답은 간단해요. 계속 로맨스 영화를 보거나 로맨틱한 장면을 끊임없이 생각하거나 그런 책을 읽거나 정보량을 늘리면 언젠가는 그 정보의 나머지가, 혹은 처리되지 못한 정보들이, 혹은 처리하고 있는 정보들이 꿈으로 드러나서 나에게 로맨틱한 상황을 연출해 주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만 하면 꿈이 무서울 것도 없고 뭐 그냥 꿈은 꿈이구나 라고 할 텐데, 문제는 아까 처음 얘기한 것처럼 되게 그 원인을 알 수 없고, 내가 뭐 삿갓 쓴 사람을 생각한 것도 아니고 침을 생각하고 온 것도 아닌데, 그리고 실제로 내가 꿈에서 당한 일이 뭐 현실에서 일어난다거나 그랬을 때는 꿈이 과학을 넘어서는 어떤 또 다른 우리 정신세계의 미지의 영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다른 영적인 세계와의 보조보 같은 역할인 건가요? 뭐 적인 세계까지는 제가 뭐라고 얘기하기는 지금 이 시간에 그렇지만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거예요. 그거는 너무 많은 얘기를 하면 안 되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꿈이라는 걸 우리는 크게 세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아까 처음 얘기한 것처럼 뇌에서 일어나는 정보 처리의 한 분야, 한 부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쓰는 방법인데, 내가 어떤 해답을 찾기 위해서 이 꿈을 활용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가장 재밌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재봉틀 아시죠? 재봉틀. 재봉틀 알죠? 네, 우리는 너무 쉽게 쓰지만 이 재봉틀이 굉장히 어렵게 발명이 됐어요. 그걸 발명하신 분이 일리어스 하우라는 분이신데, 기계를 만지던 분이셨어요. 이분의 부인이 바느질을 해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일을 하셨는데, 같이 도와줬으면 됐을 텐데 옆에서 어떻게 부인을 도와줄까를 꼴똘히 생각을 하신 거죠. 자기가 기계를 잘 만지니까. 해주는 게 아니라요? 네. 그래서 자동으로 바느질을 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면 좋겠다라는 발상을 하신 거예요. 근데 생각만큼 쉽게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막힌 거죠. 어떻게 이걸 해야 되나? 그래서 너무 골똘히 생각을 하고 어느 순간 잠이 들었는데, 식인종들 꿈을 꾼 거예요. 식인종들이 자기를 잡아가지고 이제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대신 조건을 하나 준 거죠. 너가 지금 당장 재봉틀을 만들어내면 너를 잡아먹지 않겠다, 이런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급한 마음에 꿈속에서 계속 생각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식인종들이 창을 들고 있었는데 창 끝을 보니까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바늘에 구멍을 뚫으면 되겠네 라고 영감을 얻은 거죠. 그래서 재봉틀 보면 바늘에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그 꿈에서 영감을 얻은 건. 근데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뭐 비틀즈의 노래나 이 프랑켄슈타인 아시죠? 알죠. 예, 이 프랑켄슈타인의 이 이미지도 이 작가가 꿈에서 발견한 거예요. 꿈에서 이렇게 생긴 사람을 보고 자기 글 속에 묘사를 한 거고, 또 이 타르티니의 악마의 트릴이라는 음악이 있거든요. 이 음악도 이 작곡가가 자신은 꿈속에서 악마에게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음악을 만들고 싶다라고 해서 그 악마에게서 영감을 받아서 그 곡을 받아 쓴 게 이 악마의 트릴이거든요. 이거는 검색해 보시면 나올 거예요. 전 뭐 악몽이네요. 근데 본인들이 너무 그걸 간절히 원한 거예요.
예, 그래서 가장 흔한 예로는 우리 수험생들이나 공부하시는 분들이 문제가 도저히 풀리지 않아서 나 뭐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잠을 깨고 나서 문제를 풀어보니까 문제가 풀리더라든지 이런 것도 되게 많죠. 이거는 우리 무의식 속에서 우리가 눈을 떴을 때는 취합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자서 그 의식의 영역을 넘어서 무의식까지 들어가서 그 무의식에서 내가 의식하지 못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서로 취합되고 들어왔다 만나고 떨어지는 과정에서 전혀 새로운 방식의 어떤 시각이 생기고 거기서 내가 간절히 원했던 어떤 문제의 실타래를 풀 수 있는 그런 영감을 떠올리는 거죠. 이것도 되게 꿈의 좋은 기능이에요. 그렇군요. 근데 여기까지만 하면 꿈이 또 무서울 게 없잖아요. 그냥 꿈이구나. 그러면 내가 열심히 생각하고 고민하고 내가 여기에 대한 답을 얻어야겠다라는 의지가 있으면 꿈속에서 전혀 내가 시도해보지 않았던 마치 AI가 전혀 다른 방식의 연산을 하듯이 그런 연산을 통해서 새로운 답을 얻어내는구나 라고 생각할 텐데 문제는 이 추론의 영역을 벗어나는 꿈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의식 속에서 일어난 정보의 조합이라고 하기에는 좀 이상한 꿈들이 있어요. 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잠을 자는데 굉장히 낯선 풍경이 펼쳐지면서 거기 무덤이 하나 있었는데 그 무덤이 열리면서 제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붕대를 칭칭 감고 있더라고요. 어디 아픈 사람처럼. 그러더니 갑자기 그 밑에 약간 낭떠러지 계곡처럼 생긴 수렁 같은 곳이 있었는데 그쪽으로 제가 툭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그게 좀 강렬한 느낌? 그러니까 꿈 중에서 그냥 꿈이 아니라 약간 밀도가 다른 꿈 있잖아요. 약간 그런 꿈을 꾼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군용 트럭을 타고 우리 부대원들이 작업을 나갔다가 밤늦게 이제 돌아왔어요. 해질녘에. 밥 먹으러 돌아온 거죠. 그래서 다른 부대원들은 너무 피곤하니까 이제 다 꼬박꼬박 졸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눈을 뜨고 트럭 뒤에서 보고 있는데 어제 꿈속에서 본 풍경이 펼쳐지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와 너무 신기하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낭떠러지 한 3, 4m 정도 되는 그런 낭떠러지를 군용 트럭이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다른 동료들은 자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 다친 거예요. 굉장히 크게. 근데 저는 풍경을 구경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트럭이 떨어진과 동시에 온갖 낙법을 활용해가지고 무사히 살아날 수 있었죠. 그럼 어떻게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신기한 거예요. 과연 정보를 활용한 추론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건 뭐지? 이게 바로 예지몽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 추론을 넘어선 가장 대표적인 꿈이 태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네, 이 태몽이라는 게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맞아요. 이 문화적인 어떤 영향 그리고 사실 태몽은 환경적인 추론이 가능하죠. 뭐 결혼을 했다든지 아이를 가질 때가 됐다든지 그래도 어떻게 남자 여자를 맞추냐고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 애매하고 하여튼 그 경계에 있는 꿈들이 있어요. 근데 해석할 수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제일 흔한 게 윗니가 빠졌을 때 윗사람이 다친다든지 아랫니가 빠졌을 때 아랫사람이 다친다는 건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꿈 해몽 중에 하나잖아요. 저희 집안은 그거 너무 잘 맞아서 문제. 이런 거는 예지와 추론의 중간 정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가 빠지는 꿈이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이 다치는 꿈이냐 그거 잘 생각해 보면 그 밑에 우리 집단 무의식이 깔려 있는 거죠. 어떤 문화적인 전통 우리 이에 대한 거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이사금이 저는 떠오르거든요. 이사금 아시죠? 신라의 왕을 칭하던 호칭 우리는 임금이라고 하지만 신라 때는 이사금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사금의 어원을 보면 입금이라고 해서 이빨 자국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빨 자국. 그래서 예전에는 그 이사금이라는 단어를 처음 쓴 게 신라 3대왕 유리왕 때인데 유리 이사금 때죠. 근데 어떻게 유리가 이사금이 됐냐면 떡을 깨물어 가지고 가장 이빨 자국 수가 많은 사람을 왕 이사금으로 뽑은 거예요. 아 진짜요? 네. 신기하지 않아요? 이빨 보자면 그냥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왜 그렇게 했느냐를 보면 예전에는 위생 상태도 안 좋고 먹을 게 많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귀하게 자란 사람이 아니고는 나이가 들어서까지 이가 멀쩡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가 바르다, 이가 많다라는 건 되게 고귀한 신분으로 잘 자랐다는 뜻이기도 해요. 자기 관리를 잘했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뭐 사자나 호랑이는 날카로운 이를 가지고 있고 초식 동물들은 좀 그것보다는 약한 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권력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런 무의식적인 상징이 우리의 무의식 속에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꿈에서 이가 빠지는 것. 근데 윗니는
위의 권력, 아랫니는 아래 권력 이런 식으로 연결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윗니가 빠지기 때문에 윗사람이 아픈 게 아니라 윗사람이 아프다는 정보를 취합해서 정말 아플 것 같은데? 라는 결론을 내면 우리 무의식 속에 있는 그 권력을 상징하는 이와 위라는 어떤 지표가 합쳐져서 그런 식으로 맞물려 있는 것.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아니 내가 풍경을 보고 그렇게 굴러 떨어진 건 어떻게 해석할 거냐고. 그건 어떤 상징을 넘어선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이런 예언과 에이즈의 영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한 그 무서운 꿈들 있잖아요. 이런 것도 사실 내 컨디션이 안 좋아서 뭐 내가 목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그런 꿈을 꿨을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삭 같은 사람이 계속 나와요. 그것도 무언가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오늘은 딱 거기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이제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내가 꿈을 활용하고 싶다면 간절하게 생각하라는 거죠. 간절하게 생각하고 간절하게 바라고 내가 의식적인 활동을 많이 할수록 풀리지 않는 실타래를 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그런데 꿈이 거기까지가 아니다. 알 수 없는 또 다른 영역이 있다까지. 네. 다음 편에서는 조금 더 본편적인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네. 근데 한 가지 힌트를 주면 왜 삭가 쓴 사람이 두 사람까지만 나왔을까? 이건 과학적 얘기는 아닌데 제 생각에는 한 사람이 더 나왔으면 정말 그분을 끌고 가지 않았을까. 왜냐면 세 사람이 한 팀을 이룰 때가 많잖아요. 왜요? 먼저 이런 재밌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여름에 좋은 꿈을 꾸기 위해서는 좋은 생각을 많이 하면 되고 나쁜 꿈을 꾸고 싶다면 나쁜 생각을 많이 하시면 됩니다. 그게 꿈이 곧 또 우리 현실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날씨가 무더울수록 짜증이 나지만 그럼에도 내 삶을 좀 좋게 해석해서 꿈도 아름다운 꿈을 꾸시고 내 삶도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